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를 두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정통에 계신 전문가를 초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초대되신 초대 손님 박수현 팀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리서치본부에서 아시아시장팀 담당하고 있는 박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공부 오래 하셨잖아요. 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네, 그러면 거의 인생 동안 중국에서 더 오래 계신 게 아닌가요? 더 오래 있었다가 이제 나이를 아, 먹으면서 그래요? 네, 이제 한국 쪽으로 역전이 되긴 아, 했습니다. 저는 한 25살 정도로 봐서 아, 그런 줄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군요. 네. 자, 중국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중국의 현지 상황, 중국 내부의 실제 상황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수식어들이 최근에 많이 붙기는 하는데 네. 일단 팩트는 맞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저가 수출. 네. 저가 수출로 중국 경제를 버티고 있고요. 과잉 생산 이슈죠. 네, 과잉 생산. 네. 두 번째 카테고리로는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수가 부진해서. 내수 부진. 그러니까 이렇게 저가 수출 두 가지 카테고리로 중국을 좀 요약해서 경제적인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수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네. 파생되는 뭐 여러 가지 최근에는 전업이 자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고 일종의 이제 캥거루족 그렇지. 같은 건데 취업이 안 되니까 부모한테 귀속되어서 전업 그냥 자녀로 네 부모님이랑 같이 생활하는 이런 분들의 언급이 나오는 건 확실히 여전히 중국이 뭐 무역 분쟁 겪고 코로나 여파 이후에 회복이 상당히 좀 더디게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중국 경제 현장을 진단해 주셨는데 제가 매년 경제 전망서를 내잖아요. 근데 2025년 경제를 표현하는 그 하나의 점, 제 매년 점으로 표현하는데 그 25년 경제를 항복점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물리학에서 이 막대기에 힘을 주다가 적당한 힘을 주고 빼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힘을 주면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 부러지도록 힘을 주는 그 지점을 항복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0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정말 우당탕탕하는 일들을 겪어서 이 정도의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2020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아예 돌아가지 못하는 그냥 전혀 다른 경제 국면에 놓이는 그런 상황을 이제 항복점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중국 경제가 이 항복점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은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예. 네. 저도 중국이 사실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긴 상당히 어렵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새로운 국면에서 중국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네. 미국 대선도 오래 있지만은 새로운 어떤 대선 주자가 넘어오면서 네. 내년 1년이 특히나 이제 4분기에 얼마 있으면 진입을 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된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망했다, 혹은 중국 경제가 끝났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 언론이나 유튜브 썸네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흔히 봐요. 이런 표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망했다라는 표현에 여러 가지 이 주관적 해석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떤 특정 하나의 분야가 힘들다는 건지 네. 아니면 전방위적으로 국가가 전반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데 어렵다는 건지 세부적으로 나눠볼 필요는 있는데 확실히 망했다라고 포인트를 짚는 지점은 부동산이 많이 되겠죠. 부동산은 망했다. 네, 예. 부동산은 힘들다 내지는
망하는 길목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라고 네. 볼 수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거, 예. 특히나 최근에 가장 많이 중국 정부가 정치회의에서 중국은 이제 공산당 일당 독재니까 정치회의가 너무 중요한데 네. 가장 많이 얘기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고품질 발전, 신품질 생산. 네. 좀 어렵기는 합니다. 예. 예. 중국이 이런 신조어 만들어내는 걸 좀 잘해서 그렇죠. 어렵긴 한데 이거 뭐 우리 예전에 많이 얘기하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중국 제조 2025. 예. 요 예. 단어를 미국이 자꾸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 제재를 하니까 새로운 단어로 거의 매년 리뉴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귀결되는 내용은 결국 중국 정부는 미국이 어떻게 제재를 해도 우리는 새로운 첨단 기술 확보, 자율주행차라든지 로봇 같은 카테고리에서 힘을 늦추지 않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볼 수 있고요. 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글쎄요, 망했다라고 진단하기는 좀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간혹 이제 경제에 대해서 논하다 보면 혹자들은 자기가 본 그 부분만을 가지고 보면서 마치 현미경용으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서 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끝났다. 경제 위기다. 근데 예를 들면 한국 경제에 여러 약한 고리들이 있는데 자영업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 문 닫는 자영업자들을 보면서 한국 경제 위기다라고 하는 건 일부분만 보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수출은 견조하고 내수는 부진한데 내수 부진이라고 정의하면 맞겠지만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내수 부진이 아니라 뭐 경제 위기 상황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한 감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영어로 any particular data 혹은 any particular view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특정 것들만 보면서 그건 일부분의 경제지 전체 경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면을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광활하고 광대하고 굉장히 많은 뷰들이 있는데 너무 부동산을 집중적으로만 보면 정말 경제 위기인 것처럼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부동산이 네.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중국의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건지에 대한 기준을 잡을 때 중국 정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는 국영제에서 신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네. 그러니까 국영제를 대표하는 두 가지 카테고리,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에서 벗어나서 이 신경제 카테고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네. 자율주행차 카테고리 들어가면 반도체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AI 필요하고요. 로봇도 같습니다. 네. 휴머노이드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뭐 통신 장비, 통신 기기 이런 중국의 기술력들이 사실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행정부 들어오자마자 화웨이 CFO인 몽환조를 억류한 거고 이러한 제재가 있었다라는 건 미국이 느끼기에 중국이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영제와 신경제로 나눴을 때 국영제만 보면 중국 경제 망했다라고 느껴지지만 신경제만 보면 사실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중국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잉 생산, 저가 수출 이게 세계 주요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러면 시장을 확보하고 경쟁자가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치닫게 있는 모습들을 보면 뭐 로봇이라든가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여러 가지 부문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위협적일 만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각도로 중국 경제를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 경제를 진단할 때 거시적으로 끝났다라는 표현보다는 중국 내수 경기 침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경기 침체라는 그 기준 정의가 분분합니다. 근데 연간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때는 중국의 잠재 성장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잠재 성장률을 한 5% 정도로 본다면 5%를 밑도는 구간으로 간다 하면 뭐 중국 경제로서는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목표 물가가 3.5%라고 본다면 중국의 PPI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계속 마이너스고 1년 넘게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계속 마이너스 0%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 목표 물가에 준해서 비교해 보면 또 디플레이션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중국 거시 경제를 좀 진단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팀장님의 뷰는 중국 경제가 거시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중국을 바라볼 때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죄송스럽기도 하면서 맞습니다. 예. 뭐냐면 이게 분석가 입장에서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를 예. 보고 말씀드리는 것도 맞는데요. 예. 중국은 중국 정부의 입을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정책 주도로 해서 경제를 이끌고 가는 힘이 여전히 음.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네. 가장 집중해서 저는 보는 편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최근에 하는 정책을 요약하면 저는 기술의 어떤 양극화로 판단을 합니다. 네. 아까 교수님도 짚어주신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건데 네. 초저가 영역에서도 네. 기술력은 필요합니다. 더 싸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완전 프리미엄 라인에서 그러니까 하이엔드 쪽에서 기술력을 확보하는 거. 이 두 가지로 중국 정부는 타겟팅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초저가에 더 싸게 만들기 위한 어떤 동의나 유인은 뭐냐면 네. 이쪽이 고용을 방어해 줍니다. 예. 어쨌든 단가가 뭐 비싸든 싸든 상관없이 생산을 계속 캐파를 늘린다고 하면 고용은 방어할 수 있는 거고요. 중국은 일당 독재를 용인하고 이 인민들이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정부가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해준다라는 신뢰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려면 고용을 방어하기 위한 어떠한 카테고리가 필요한데 그게 저는 이러한 초저가 전략에 입각한 분야들이 많이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런 초저가 전략 이거 지속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거는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보기 어렵죠. 네, 이익과 이 마진 측면에서는 계속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미국을 필두로 한 중국에 대한 이 저항과 규제를 이겨나가고 중국이 앞으로 성장 궤도로 계속해서 어떤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그 분야를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그쪽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결국에는 반도체, AI 이제 칩을 구현하는 거 이거를 해야 이게 뭐 기초적인 어떤 데이터의 인프라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있어야 자율주행차, 로봇 이런 걸 할 수 있고 미래 성장 어떤 이 동력에서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접근을 하고 있고 정책을 보자면 돈을 쓰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진심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부가 재정을 어디에 넣고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네. 그거는 철저히 첨단 기술로 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이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 차화정 좋았던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 딱 끝나고 그때 우리가 낙수 효과를 누렸던 게 중국이 자동차 그다음에 네. 가전 이러한 내구재의 소비 쿠폰을 어마어마하게 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낙수 효과를 누렸던 건데 지금은 그 재정의 힘이 이런 내구재 소비가 아니라 첨단 기술, 철저히 반도체라든지 뭐 양자 컴퓨팅, 그다음에 로봇 이런 쪽으로 방향성이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중국의 정책 방향성이 가고 있고 여기에 따른 진단을 좀 적절히 나눠서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네. 뷰 너무 좋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여러 부문들 이게 퍼즐처럼 메꿔지는 것 같아요. 채워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냐?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경제가 내수가 많이 부진해요. 내수가 부진한 상태에서 공장이 돌지 않으면 그러면 일자리 해고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공장 생산 가동률을 유지하거나 올려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과잉 생산합니다. 그게 중국이 또 택한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가 전략, 과잉 생산. 그래서 오히려 수출로 계속 이어가고 경쟁자를 좀 제거해 나가는. 그래서 마켓 쉐어를 좀 차지해 나가는. 근데 과연 이런 전략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은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가 일시적으로는 과잉 생산으로 좀 버틸 수 있으나 그게 한계에 만약에 도달하게 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진단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중국 경제가 경제 위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5% 성장하는 나라를 경제 위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5% 성장합니다. 그 GDP 규모 세계 2위 나라가 이 5%를 GDP를 계속 늘려나가는 이런 구조는 정말 세계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 경제 안 좋다,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좀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진단하는 건 맞지만 중국 경제 끝났다, 망했다, 뭐 이런 표현은 좀 과한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 부문들을 보면 좀 위태위태하다, 망했다라는 표현을 쓸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좀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중산층 위기, 이 단어가 좀 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중산층 위기는 정부가 좀 초래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 초래와 맞물려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같이 결합됐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초래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많이 언급을 했었던 공동부유. 시진핑 주석이 3기 연임 딱 들어오자마자 네,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인데 공동부유를 하면서 바로 산업 규제에 들어갔죠. 네, 대대적으로. 근데 규제했던 산업들을 보면 부동산, 그다음에 이제 마윤을 필두로 시작한 플랫폼 기업들, 네, 헬스케어, 그다음에 사교육 이런 쪽이 이 범주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산업들이 대부분 중산층들의 고용을 많이 유발하는 산업들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쪽 산업을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서 막 규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고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현금 흐름도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중산층들을 대변하는 건 또 화이트 칼라인데 네, 이분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음, 그래서 정부가 초래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과거에 중국이 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에는 뭐 예.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지만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일자리가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 우리가 야근을 해서 열심히 이겨내고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렇게 하려는 예, 이러한 신세대 새로운 다음 세대들의 노력들이 좀 뒷받침이 되는데 중국도 5% 성장은 맞지만 점점 성장률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서 그렇죠. 이러한 국면에서 일정 부분 부의 효과를 좀 누리고 있는 지금 세대들은 뭐랄까요? 뭐 내가 야근을 많이 하고 뭐 열심히 뭔가를 더 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약해지다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탕핑족 집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맞아.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전업 자녀라든지 뭐 이러한 신조어들이 나오면서 사회적 현상으로 뭔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타파하려고 하는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중산층 안에서의 이런 어려움들이 구조적으로 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는 네, 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대변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그 탕핑족이라는 표현을 그 중국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베이징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중국어가 이제 중국어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보통어라고 하죠. 보통어. 예. 네. 보통어로 탕핑족 어떻게 발음하느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 원래는 예. 탕핑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한 번만요. 탕핑. 탕핑. 네. 네, 성조가 들어가니까. 아, 그래요. 탕핑. 예. 네. 정말 탕핑족이 늘어날 만큼 지금 중국 경제가 좋지 못하다. 특히 중산층 위기다라는 표현도 명확히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중국 경제를 좀 들여다보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특히 중국 경제가 워낙 성장 둔화라는 그런 한계에 직면하다 보니까 특히 내수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내수 경기 위축된 것을 제가 최근에도 이제 리포트를 보니까 IMF 리포트를 보니까 24년 1, 2분기 중국의 GDP 성장 기여도를 분석해 보면 재밌게도 내수는 투자와 소비는 계속 둔화되거나
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수출 중심으로 나름 간간히 버티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수출마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뭐 과잉 생산, 저가 수출로 버티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수 진작을 위해서 최근에 중국 정부가 내세웠던 그 정책, 이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그 정책으로 이구환신 정책을 도입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구재 소비를 좀 촉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좀 많이 확대하는. 과거에도 이구환신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바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구환신 제도를 도입하는 걸 보니 일단 정부가 급하긴 급한가 보다 중국이. 그래서 어쨌든 내구 소비를 늘려야 공장 가동을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일자리를 만들고 뭐 소득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선순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니까 이구환신 제도를 도입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보니까 23년, 24년 내수가 특히 소비가 뚜렷하게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케 하거든요. 어떻게 혹시 보십니까? 저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좀 보실 세 필요가 가지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로는 중국 정부가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중국이 이구환신을 한창 했던 뭐 2009년, 10년 사이클에는 네. 중국 정부가 일자리를 앞으로 꾸준히 증가시키는 방향성으로 정책을 이어가겠다라는 확신을 줬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신뢰가 하강하는 사이클에 들어와 있죠. 예. 갑작스러운 규제를 하고 예. 갑작스럽게 봉쇄를 하고 그렇죠. 사전 커뮤니케이션 없이 음.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도 연결할 수가 있는데 네. 사람들이 돈을 쓰려면 내 앞으로의 이 뭐랄까요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내부재는 특히나 자동차 같은 건 한 번에 캐시로 사지 않습니다. 이거는 할부 금융을 통해서 사게 되는데 그래서 다달이 내가 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확신이 필요한데 지금 고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지불할 만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또 연결되는 세 번째 포인트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줄 때 네. 중국 정부가 통상 지역별로 조금 차등해서 맞아요. 형성이 되고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는 전체 가격 100에서 보조금 30%,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70%, 예. 가전 같은 거는 보조금 15%,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85%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70에서 85%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것조차. 네, 30을 줘도 네. 70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니까 앞에 1, 2번 때문에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거죠. 일단 내가 다음 달에 내 직장이 계속해서 꾸준히 있어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두 번째 내가 잘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고 마지막으로 내가 들고 있는 부동산 자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요. 네. 자산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내 고용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러면 내구재 같은 건 굳이 고장 나지 않았는데 네.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과거에 했던 보조금 정책이 워킹하지 않는다라는 세 가지 이유로 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 규모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과거에는 지금 했던 사이즈 대비 절반 정도의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총량적인 정부의 예산을 봤을 때 지금 숫자적으로는 2배라고 하지만 중국의 GDP는 그때 대비해서 훨씬 더 커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조금을 2배 준다고 해서 그때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사실상 재정을 더 많이 써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효과를 내려면. 근데 지금은 중국 정부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그 재정의 상당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첨단 기술 쪽으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구환신으로 여기서 더 많은 재정을 쓰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전략이 지금까지 다 맞아 떨어졌는데 어떤 정책을 극단적으로 가동하더라도 나라가 지금 경제가 말을 듣지 않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구환신 정책을 도입해도 그게 내수 회복으로 진전이 안 되니 정말 정부는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앞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소비라는 것은 소득의 함수잖아요. 근데 소비 영역도 부문을 나눠 보면 뭐 필수재적 소비라든가 내구재가 아닌 직접 소비재 같은 경우는 정확히 소득의 함수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고기 더 많이 사 먹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구재의 경우에는 소득의 함수이기 이전에 소득과 신뢰의 함수,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는 건데 이 신뢰는 주로 고용 안정에 대한 그 신뢰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 살 때는 나 지금 소득이 좋아하니까 산다기보다는 지금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취업 성공했어, 나 대기업 취업 성공했어, 차 한 대 뽑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어떤 신뢰, 고용 안정에 대한 그 신뢰가 두텁지 못하기 때문에 내구재 소비가 보조금을 준다 하더라도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독특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것들을 또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저축률 아닙니까? 굉장히 재밌게도 저축률이 계속 늘어요. 이건 되게 신기한 현상인데 그럼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또 유동성도 퍼붓고 금리도 계속 인하하고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 사실 은행의 저축액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축액이 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신뢰와 고용 안정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신뢰가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서 대응으로서 저축을 늘려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이런 현상들은 혹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